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교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40강이죠. 아무래도 지금 표현 파트고요. 착시나 그 착시에 관련된 라일리, 오바트, 뭐 가연운동 이런 것이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로스코, 뭐 칸디스키 뭐 이런 작가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잘 하고 계실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보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교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시험 문제로 교과서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표현이 그 다음에 에를리치가 나오죠. 나오는데, 자, 우선 비스듬히 세워둔 대형 거울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과 여기 거울에 비쳐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는 거울, 비디오 혹은 배경 설치 등과 같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마주하는 친숙한 공간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기출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제 조각 작품을 이제 스틸을 이제 광택을 내 가지고 주변 공간을 비추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거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작하여 관람객들의 현실을 다르게 지각하도록 느끼게 한다. 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처럼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점유 공간을 통해서 작품 자체의 그 아우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작가의 특성이나 작품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포스트 모던에 해당되는 모든 작품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 창출, 그래서 주변 공간과 그 다음에 허공간, 또 이제 거울이나 어떤 작품에 대한 표면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이제 착시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좀 움직이는 듯한, 저만 그런가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시간 터널이라 해가지고 그 정지된 그림이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키요시는 일본의 심리학자인데 광학의 연구, 특히 착시의 심리 연구의 논문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제시했대. 이용해서 이제 랄리 같은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오바트의 형식의 특성을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문제를 냈지만은 이 오바트는 굉장히 어떤 기계적 표현이에요. 기계적 표현인데, 그런 기계적 표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움직임을 갖고 있죠.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결국 키네틱 아트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키네틱 아트를 이제 기반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얘기하는 그런 키네틱 아트, 두 번째는 지금처럼 착시를 이용한 키네틱 아트의 형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빛을 이용한 키네틱 아트가 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랄리는 영국의 여류 화가로서 처음에는 인상파의 그 붕의 구상회화를 제작했는데, 이제 59년에 세라의 영향을 받아서 시각적 효과를 추구해서 무채색인 점과 곡선으로 이제 긴장감 있는 착시회화를 그려 오바트의 대표적인 작가가 됐는데, 이제 키네틱의 이제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우선 오바트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오바트는 다양한 색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마치 3차원의 공간에 움직이는 듯한 착시 현상입니다. 이 키네틱입니다. 그래서 오바트를 발전시킨 사람은 바자를리고, 그의 작품은 엄격한 구성에 의한 기하학적 추상, 여기서 포인트는 기하학적 추상이죠. 그래서 그걸 추구한다. 기계적 표현,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되고, 수학적으로 엄격히 계산된 조형을 얘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그 기계적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밀성으로 인해서 착시를 이루는 어떤 기본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연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가연운동이 있는데, 자, 가연운동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대상의 어떤 조건 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었고요. 파이 현상이라고도 해요. 파이 현상이라고도 하고, 두 개의 빛이 빠른 속도로 번갈아가며 반짝이며 빛 하나가 앞뒤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나 아니면 도로 공사를 할 때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죠. 가연운동. 자, 게스탈트가 나오죠. 게스탈트는 뭐 항상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게스탈트는 우선은 전체, 윤곽 또는 형태의 의미인데, 이미지는 부분들로 지각되기 전에 통일된 전체로서 지각하고 한 덩어리로 조직되어 유의미한 전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게스탈트는 전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게스탈트의 그룹핑 법칙 해가지고 유사성, 근접성, 연속성, 폐쇄성, 이런 거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부 뭡니까? 이게 어떤 전체적인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전체를 우리가 아우러서 형태를 감지한다는 거야. 유사성은
형태, 색채, 질감, 방향 등이 서로 비슷하면 한 그룹으로 보니까 전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접성은 서로 가까이에 있는 것을 한 덩어리로, 연속성은 유사한 형이 방향을 가지고 연속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제는 뭐 이제 자동차가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유사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폐쇄성은 윤곽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더라도 완전한 형,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중간에 이렇게 띄어놨다 하더라도 그 형상을 삼각형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삼각형으로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 인지적 측면이 전제돼야 돼요. 내가 이제 삼각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몬드리안과 로스코가 나오네요. 자, 기하학적 추상. 우리 이제 몬드리안 이 작품은요, 조금 뭐랄까요. 이 사람이 거의 말년에 한 건데, 그 몬드리안이 좀 그게 있어요. 우선은 그 몬드리안 자체가 칸디스키 작품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칸디스키는 원래 이제 환원주의적 입장은 아니지만 추상의 근원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초창기 이제 추상에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상이 이제 이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감성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음악적 요소를 보여주려고 하는 특성을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몬드리안이 말년에 재즈에 반해서 이런 작품을 합니다. 브로드웨이 부기운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몬드리안 작품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몬드리안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뉴욕의 활기찬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몬드리안 작품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정적이죠. 정적인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활기찬 움직임이 보일 정도죠. 다양한 수직 수평선은 그대로인데 율동적인 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동적인 선이라기보다는 색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가득한 노란색은 뉴욕의 택시인 옐로우캡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빨간색과 노란색과 그런 형성들 중간중간에 활기찬 어떤 도시에, 근데 이게 이제 재즈의 어떤 감흥으로 이제 그렸다고 하죠. 그 다음에 로스코. 자, 로스코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보시면 빨간색 바탕에 분홍색, 흰색의 색면이 배치되어 있어서 색을 통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적 숭고함. 작품의 이제 색면에서 숭고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표현한 색면 추상화가로 단순하고 명상적인 화면 구성을 탐구했고요. 색채, 형태, 균형, 크기, 구도 등에서 형적인 요소에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결부시켜 비극, 숭고, 환희 등을 구현했다.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 바탕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4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추상표현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추상표현주의가 등장인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추상과 이제 표현주의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형식주의고요. 표현주의는 말 그대로 행위적인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형식주의와 행위적인 요소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현주의도 아니고 이제 어정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형식주의적 특성도 있고 행위적인 특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동시대에 추상표현주의에서 뭘로 선회를 하게 되냐면 생면추상으로 선회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동시대입니다. 거의 이제 순서는 추상표현주의, 생면추상이라고 하지만 동시대예요. 그래서 추상의 어떤 특성, 표현주의적 특성을 거부를 하게 돼요. 표현주의 특성을 거부하고 추상이라는 것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생면추상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형식주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주의는 감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로스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색채, 형태, 균형, 크기, 구도 등의 형식적 요소에다가 개인의 개인적 경험을 결부시켜서 비극, 숭고, 환희, 자기의 어떤 경험, 환희, 숭고, 우리가 흔히 그냥 숭고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숭고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경험에 의한 숭고함을, 색에 대한 숭고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의 근본 바탕은 형식주의예요. 생면추상. 그러니까 얘기하면 길는데 포인트니까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자, 피카소입니다. 이 피카소는 우리가 이제 환원주의 하는데 보세요. 얘 같은 경우가 우선은요. 지금 요 작품에서 보시면 작품에서 보면 형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형상에서 시작해서 대상을 어떻게 분해하네요. 분해하고 또 분해하면서 어떻게 돼? 단순화가 되죠. 자, 분해와 그 다음에 단순화가 된단 말이야. 분해와 단순화가 돼요. 그러면서 단순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형상으로 남게 된다는 거야. 이 형상으로. 분해되는 것을 뭐냐? 대상을 분해시키는 걸 데콤포제라고 하죠. 데콤포제의 방법을 써서 대상을 분해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입체파가 기하학적 추상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대상의 형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대상의 형상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분해하고, 대상에서 시작을 했죠. 그럼 얘네들이 목적이 뭡니까? 대상의 본질이야. 대상의 본질. 왜 본질을 찾으려고 해요? 요거 이제 황소인 것 같죠? 아니라 그냥 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소들이 다 같이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 우리 인간도 다 다르게 생겼어. 이 사물은 전부 다르게 생겼어. 근데 본질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요 대상의 본질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요게 나온 건데, 이 본질은 형상이 같다라는 거야. 그게 환원주의야. 전체의, 그러니까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 그죠?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가 환원주의야. 전체는 뭐가 돼? 얘가 되죠? 전체는 얘가 되고, 부분은 얘가 돼요. 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얘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면 조형요소와 원리. 그러니까 조형요소와 원리가 합해지면 어떻게? 대상이 그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환원주의다. 주장한 거예요. 그리모우가. 자, 양반은 못 되네요. 칸디스키가 나옵니다. 자, 칸디스키는 전반적으로 구성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로 갈수록 점점 강하게 움직이는 방향성도 느낄 수가 있어요. 표현된 예술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에게 있어 교향곡에 비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 음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이 9개 이상의 습작을 그려오면서 온 힘을 쏟아 부은 작품인데, 두껍게 바른 물감, 특히 바른 물감의 특징도 있고 옅은 물감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대조적인 색채와 모양, 절단선 등을 중심으로부터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는 이들이 그림 속을 떠돌아다니며 그림의 일부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음율적 반향을 잡고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이게 나오니까 김한기 작품도 나오네요. 김한기. 자, 론도. 여기 음악의 용어죠. 론도. 자, 선율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형상을 지우고 순수한 기하학적 구성과 서정적 율동감.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김한기 이 작품이 나오게 되면 뭘 기억하냐면, 음악적 론도의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선율을 반복한다는 의미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형상을 지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 기하학적인 특성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특성 중에 순수 기하학적인 특성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론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정적 율동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하학적 특성과 음악적 온율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작품을 쓸 때는. 그래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서구 모더니즘을 한국화했다는 평을 받는 김한기가 순수 추상 제품을 제작했던 30년대 후반의 작품인데, 명제에 암시하듯이 음악적 경쾌한 리듬, 그래서 론도가 주제와 같은 상태로 여러 번 되풀이되는 형상의 음악을 연상시키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작품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통합적 교육과, 그러니까 융합적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예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아노의 혹은 첼로와 같은 악기 형태를 원용하여 중첩적으로 추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폰타나가 나오네요. 폰타나는 녹색 타원 개념. 그래서 캠퍼스에 구멍을 뚫어 앞면과 뒷면 사이에 3차원적 공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작품 자체로는 이 구멍 아니고서는 2차원이잖아. 2차원인데 여기서 구멍을 빵빵빵 뚫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왜 3차원이야? 뒤에 새로운 공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아요. 자, 보시면 공간주의 운동을 일깨워가면 조각구로 4차원이에요. 4차원이 나오지. 4차원이 나오죠. 4차원적 존재를 현대 예술 개념으로 보았어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4차원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 4차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첨부된 거야? 시간성이 첨부된 거야. 그지? 시간성이 첨부돼 가지고, 그 시간성은 어디서 나타나? 찍는 행위에서 나타난 거야. 찍는 행위에서. 그래서 행위 자체에서, 왜 행위에서 나타나? 내가 저기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일로 찍고 막 이랬을 때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3차원 존재를 현대 예술로 보았어요. 그래서 폰타나의 이 작품은 2차원적인 캠퍼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2차원이었어요. 그죠? 2차원이었고, 그래서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3차원적 공간을 만들었죠. 구멍을 뚫어서 공간, 그 너머에 3차원 공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회화에 국한되어 있던 작품의 공간 개념 불어넣은 것으로 공간을 가주질러 빛나는 형태의 새로운 미학의 형성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람 작품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 폴록은 액션 페인팅. 넘어갑니다. 너무 식상해서. 브랑크시가 왜 나왔었고 왜 중요한지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최초의 20세기의 추상조각이다, 그거예요. 브랑크시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환원주의 얘기했었잖아. 환원주의 얘기했을 때 조각에도 환원주의가 들어간 것이 브랑크시예요. 그래서 포가니아 해가지고 여성의 두상을 간결하게 표현했잖아요. 외계인처럼 생기긴 했어도 간결하게 단순화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과 형태의 단순화를, 강렬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이 조각에서의 상징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상징성이라는 것이 아예 배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드유페, 이 사람이 볼펜으로 낙서를 하다가 이 패턴을 발견을 해서 입체에도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평면에도 표현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추상화된 형태의 표면에 검정 테두리와 파랑 빨강색의 색을 채워 넣어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변한 대형 조각 작품인데, 브랑크시 밑에 또 뭐 있었네. 자, 브랑크시는
작가는 잠자고 있는 두상을 주제로 수십 년 동안 추상하는 작업을 몰두했다. 단순화했다라는 거야. 잠자는 뮤즈를 구상하고 작업할 때 형태를 단순화를 했고요. 세부적인 묘사는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당시 보편화된 기존의 작품과 다르게 구체적인 작업 세계에서 벗어나 추상화된 조각 제품을 주로 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순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환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토트사 감성을 미니멀하게 디자인했는데 점선면 등을 조용히, 딱 봐도 점선면, 그러니까 뭐처럼 보이죠. 추상주의 가구의 소품 디자인을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거는 이게 멤피스 그룹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처음부터 멤피스 그룹을 한 게 아니라 알키미아에 있다가, 알키미아가 어떤 그룹이에요?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리디자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기존의 모더니즘 디자인에다가 장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리디자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재활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모더니즘, 기능주의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용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굶어 죽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멤피스 그룹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몇 명이. 거의 대표적인 작가고요. 소트사스가.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색,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심플한 미니멀적 특성, 그래서 미니멀의 영향을 받아요. 미니멀의 영향을 받고, 또는 그 색상이 되게 다채롭잖아요. 원색적인 요소, 팝 디자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교과서를 안 하다가 또 이렇게 아까 저번 주에 기출 요거 좀 정리를 해주고 또 교과를 시작하려니까 또 이게 설명이 더 많아지네요. 지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크레용을 세워서 픽셀 아트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픽셀 아트. 네. 실제 사진을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 작업으로 픽셀을 나눈 후에 크레용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실사를 보는 듯한 느낌, 전혀 실사처럼 보이지 않는데 실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나요? 멀리서 보면 그렇겠죠. 자, 허스트는 뭐 기출에 나왔었고요. 이 작품이 나오는 게 YB 작가 나오면은 그래요. YB 작가는 나올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자, 우선은 기억하세요. 포르말데히드, 이거 기억하세요. 그 허스트 작품은 무조건 죽은 동물의 시체를 어디다 담갔냐면 포르말데히드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담그는 걸로 안 끝나죠. 움직이게 합니다. 모타를 달아서 움직입니다. 저는 수업할 때도 이렇게 이 작품을 이제 이 사람들 작품들 얘기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 생각에 엽기라고 생각을 해요. 엽기. 그러니까 난 강아지하고 고양이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어쨌든 너무 글쎄요, 이게 너무 잔인하고 1991년에 첫 개인전에 죽은 상어를 가지고 포름알데히드에 가득 찬 유리재의 진열성에 매달고 모터를 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죽음에 관한 성찰입니다. 이 사람 주제는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관한 성찰 기억하세요. 죽음에 대한 성찰 내가 이거 빨갛게 해놓을게요. 그 작품은 죽음을 보여주는 방식이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이게 뭘 죽음을 보여줘? 모터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죽음을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된가?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 되죠.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술과 상품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자, 이런 건 얼마나 유쾌합니까? 사운드슛 해가지고 뜨개질한 케이브입니다. 천 단추, 장식용 금성, 구슬 등을 작가가 벽시장에서 수집한 오브제들입니다. 오브제 기억하세요? 자, 오브제들이 달린 의상들이 있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각 제품이 아니라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그래서 벽시장에 여러 가지 오브제를 그 몸에다 걸치고서. 그래서 사운드 시프트의 케이브는 미국의 미주리 출신의 예술가로 패브릭 조각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댄서 그리고 퍼포먼스 아티스트인데 그 작업은 페인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5천 비즈 같은 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입어요. 이 작품은 화려한 색깔과 반짝이는 비즈로 장식해가지고 중색 갑을 연상시키는데 보기만 해도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고, 화려하게 만든 작품을 입고 춤을 춤으로써 기존의 움직임을 표현한 정지된 조각과의 대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것은, 조각은 원래 키네틱 아트도 이제 움직이게 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조각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조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어느 디자이너 그룹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테이프 멜버른이라고 하는데, 그 테이프 멜버른 호주의 디자이너 그룹입니다. 박스 테이프를 활용해서, 이거 보면 뭐 거미줄 같은데 박스 테이프예요. 그 다음에 그 멜버른 문화지구에서 의뢰해가지고 제작한 것으로 광장의 6m 건물 사이로 벽면에 약 16m의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박스 테이프로 작업을 했지만 사람이 올라갈 정도로 튼튼하답니다.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대각선과 유기적인 곡선, 요게 특징이겠지. 거미줄 같은 모습이다. 이 공간을 작품화 시켰어요. 이것도 공간을 작품화 시킨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베트 해가지고 마천루에서의 점심 사진인데, 에베트는 1930년대, 이 30년대 하면 1929년에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던 시기죠. 그래서 13명의 노동자들이 록펠러 센터 건설 공사 도중에 그 뉴욕의 고층 빌딩 배경으로 하늘 위에 철골 구조물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
이 사진으로 유명해졌어요. 한때 영화배우 카레이서, 어부였던 에베츠는 미국의 대공황기의 록펠러 센터 건설 과정을 기록한 일을 맡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의 어떤 기록적 특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려고요. 자, 6페이지에 에이킨스가 나오죠. 장대 넘기. 그 다중 노출 사진을 가지고서 표현한 건데, 여러 대의 사진기로 여러 대 사진기로 사람의 움직임을 담은 연속 사진입니다. 사진기로 달리고 있는 사람의 연속 사진을 찍어서 인체 움직임을 표현했고, 에이킨스는 사실주의 화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기 위해 모델의 손을 실제 십자가에 묶어 놓을 정도였던 그는 그림에 있어서 해부학적 정확성을 중요시했는데, 사진 기술의 혁신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했던 에이킨스는 무비 카메라의 그 발명에도 참여했고 빠른 속도의 다중 노출법을 실험하기도 했는데, 그는 자신의 그림에 사진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그러나 사진은 단지 그림에 사용하는 보조적 기능만 여겼고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해 운동선수의 그들의 경기를 자주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대요. 자, 여러 대 사진기로 사람의 움직임을 찍은 연속 사진인데, 이제 사진기를 하나를 가지고 표현한 게 이제 크로노 포토그래피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는 여러 대 사진기로 해서 찍은 거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티스 베르트랑,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이 계속 나오네요. 예술은 우리의 지구다 라고 하면서 요 세 번째 보시면 항공 촬영 기법으로 찍었습니다. 요즘 이제 드론이 많이 활용돼 가지고 드론으로 많이 하는데, 하늘에서 촬영한 것인데 현재 지구의 모습을 남기며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호크니 수많은 사진을 오려 붙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사진의 시각적 연결을 재구성을 통해서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한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분해해서 재구성한 것이죠. 폴라로이드 사진을 통한 콜라주 작품은 그가 어떻게 피카소의 입체주의적 시각을 재해석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입체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본래 사진을 좋아해 입체주의 정물화에 관한 단순한 모방으로 사진 콜라주 작업을 시작했으나 점차 작업이 복잡해지면서 여러 시점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찍은 사진을 자르고 재구성하게 됐다. 요즘은 호크니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지금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죠. 자, 영상예술, 정지된 사진과 달리 움직이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영상이라고도 하고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 UCC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CC 나오죠. 사용자가 상업적 의도 없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해서 온라인상에 놔둔 컨텐츠를 얘기합니다. UCC는 빠른 발전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적합한 콘텐츠의 범람, 명예훼손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 조작, 유언비어 등이 해결할 문제도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실사 영화의 한 유형인데 사실을 위주로 촬영한 영화의 통칭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촬영하거나 진실되고 합리적인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표현된 현실성을 필름 위에 기록하는 방법을 뜻하고요. 뉴스 영화, 과학 영화, 교육 영화, 미술 영화, 스포츠 영화 이런 것들이 실사형 영화를 봅니다. 애니메이션은 더 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트메마. 자, 이게 이제 움직이는 사람의 어떤 동작에 의해서 떨어지는 공인데 빛을 활용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관객이 걸을 때 발을 구르는 소리가 감지됩니다. 센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크게 6m의 화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가상의 이제 거품의 수를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의 발걸음이 강해지면 더 많은 거품이 화면에 떨어지게 되고, 관객은 거품을 잡거나 던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레빈과 리버만의 협업 작품인데 인터랙티브 아트죠. 이런 거는 이제 관람자는 뛰거나 춤을 추며 발걸음을 다르게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를 보며 잡아보려 하거나 만져보려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특성으로 볼 수가 있죠. 스크리블, 추상적 애니메이션과 트로닉 음향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 그래서 음향을 표현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2중주, 3중주로 연주되는 즉흥 드로잉에 의한 음악의 퍼포먼스도 같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음악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영상 미술의 어떤 통합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협업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레빈은 비언어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쉽게 배우고 조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디지털 창작물,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나우먼. 자, 나우먼이 있죠. 나우먼은 재밌게 살기 해가지고 좋은 인생, 그리고 장애들 해가지고 금속판 위에 네온 튜브 해가지고 글자, 문자, 언어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온을 우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단어를 빛으로 표현을 하죠. 수학과 미술을 공부함과 동시에 음악과 철학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인데, 비디오 작품만 아니라 네온 조각, 전통적인 캐스팅에 의한 조각, 드로잉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철학적, 심리적 운유가 담긴 언어 작품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 아는 거겠지만 비디오 아트부터 봅시다. 텔레비전 같은 비디오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수단으로 하는 예술인데,
비디오 아트는 전자산업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항상 비디오 아트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 발달, 그러니까 기술 발달과 함께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예술사적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결합입니다. 자, 첫 번째, 비디오 아트는 산업 발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발전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결합. 자, 모더니즘 몰락이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두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비디오 아트는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시간과 상황 관람자를 부정하여 예술품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그래서 관람자 자체가 참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백남준이 그걸 추구했었던 거고, 그리고 비디오 아트는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오브제의 확장이에요. 오브제의 확장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저 아트. 레이저는 뭐 그냥 레이저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빛의 효과를 극적으로 살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예술인데, 레이저의 색깔은 혼색해도 채도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되게 재밌네. 매우 선명하고 적은 출력으로 강하네. 그러면 레이저의 색깔은 혼색해도 채도가 떨어지지가 않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신기하네요. 레이저는 혼색해도 채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명도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채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산 혼합을 하게 되면, 혼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백색광이 나오죠. 그리고 채도는 떨어져요. 채도는 좀 명도는 높아집니다. 그죠? 그 채도는 떨어지고, 그지? 백색광이니까.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 대형 스크린, 요게 차이입니다.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랑 다른 점이에요. 건물 외벽에 LED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3D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자체가 미디어 매체가 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은 무엇이냐?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거야. 3차원의 대상에서 2차원의 이미지를 입힌다는 매핑의 합성 용어인데, 현실의 물리적인 오브제를 비추어서 그 대상이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 상당히 프로젝션 매핑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하고 호수에다도 하고 막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올라. 비올라는 제가 문제를 자주 냈었죠. 근데 아직 안 나왔네. 자, 새 여인의 표정과 몸짓을 느린 화면에 담아 웅장하고 숭고한 미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새 여인입니다. 르네상스 산미신을 현대적 방식으로 신화한 것인데, 비디오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웅장하고 숭고한 미의 세계를 움직이는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비올라는 대부분 물을 소재로 인간의 죽음과 유한성을 관조적으로 표현한다. 주로 이 사람이 표현하고 물불이에요. 물불. 그래서 세연의 역시 물을 통과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작품들 보면은 대부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비올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의식의 흐름을 탐구하는 한국하고 작품화시켰어요. 특히 일본에서 선을 수행하면서 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흔히 이제 동양 사상의 요소들이 가미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 인간의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작품에는 물과 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있어야 할 뻔한 당시 물속의 기이한 경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에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작가의 어떤 의도. 툰드라, 나의 고래 해가지고, 러시아 아티스트 그룹 툰드라가 모스크바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이래요. 강유에 개조된 선박 브루저브호를 본 작가들은 거기에서 고래를 떠올렸고, 선박 중앙 홀의 아치의 천장에 장식된 1400개의 육각형 타일을 소재로 삼았다. 이 육각형 타일이네. 이들은 단초점 프로젝터를 사용해 다양한 색을 빛을 투사를 했고, 타일에 반짝이는 무늬는 마치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빛을 이용해서 타일에 빛을 쪼여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드니 비비드 페스티벌, 사람들이 이제 원위에 발을 딜 때마다 색이 바뀌는, 굉장히 신기하죠.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오페라 하우스의 하얀 지붕을 캔버스 삼아서 펼쳐지는 빛의 축제인데, 단순한 조명 기술을 건축을 비추거나 조명 기술을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동감 있는 빛이 그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융복합 컨텐츠로서 시드니의 밤을 더욱 화려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람객의 참여적인 요소로 인해서, 근데 이것도 인터랙티브죠, 어떻게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 작품 통제를 위해서 이것도 윤리와 도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장들, 이게 윤리와 도덕을 담은 문장들이래요. 그래서 바닥이 흐릅니다. 사람은 그 문장을 읽기 위해 작품 안으로 들어서면 몸을 타고 문장이 흘러요. 자, 인터랙티브 아트. 일방적으로 작품을 제시했던 것에서 벗어납니다. 항상 과거의 작품과 비교를 해야겠죠. 관객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이제는 특징이고, 여러 상황에 따른 결과값이 미리 저장되어 완성해 둔 것이지만, 관객의 반응에 따라 작품이 반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게 인터랙티브 기본 틀이죠. 관객의 움직임이나 소리 정보를 센서 카메라들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한 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영상, 그래픽, 음향 매체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여기 볼게요.
이처럼 인터랙티브와 같은 관객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바뀌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창조적이고 유연하면서 즉흥적인 표현. 그래서 이게 키워드죠. 창조적이고 유연하고 즉흥적이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고, 그러나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이 정확하고 실시간에 처리되어야 하고, 설치 비용이 비싸고 기술의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레이저 아트는 아까 했고요. 자, 여기까지인가 보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거의 50분인데 제가 편집을 하면 잘하면 40 아니면 35분까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